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입춘데 말이죠. 왜 이렇게 더워 그런데. 하지만 더위가 조금씩 물러설 거란 기대를 안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요, 국내 매장에서 프린터와 칸막이 멀티탭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다 짐작이 가시죠. 이른바 카페 공부족, 카공족 근절을 위해서죠. 매장을 거의 개인 공부방처럼 만들어 놓고 커피 한 잔으로 꿋꿋하게 버티는 진상 손님들.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극약 처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로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스쿠터 타고 배달하는 여성 라이더를 고발합니다 하신 이천일님. 오랜만에 기차여행 가는데 앞에 앉은 아주머니 손잡이에 발 올려놓고 가네요. 총 내려 하신 변민경님. 제주공항 민폐 아주머니들 주변에서 한만 눈치를 줘도 끄떡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총 내려 하신 이슬기님. 대구 1호선 반월당역입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 끌고 비상 출입문으로 나가는데 미아온 아주머니가 이 문 좀 닫아주세요 하니까 저 오른쪽 저 남자 빨간 원 네가 닫아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놈이 있습니까 하신 이가은님. 아산 배방 자이사입니다. 고3 딸 키우는데요. 퇴근길 문 앞에 포도 한 상자와 편지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윗집 이웃이 수능 100일 남았다고 선물 주셨어요. 좋은 이웃 둬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신 임정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반 뉴스데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술에 취해서 화재 신고.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영상 만나보시죠. 네, 물은데 불렀어. 네, 어딘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에. 불렀다고 신고했잖아요. 했는데, 주인이 많이 치해가지고. 근데 신고는 왜 하셨어요? 불렀다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선생님, 이거 큰일 처벌받아요. 신고하세요. 처벌한다고. 얼마나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문 좀 주세요. 지금 먼저 처벌한다고. 말씀 조심하시고. 지금 경찰이랑 소방 몇 대로 온지 알아요? 장난 전화도 모자라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테이저건 말이 없다 진짜 이거. 진짜 말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였는데요. 지난 6월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신고자가 이 자세한 주소는 얘기하지 않고 동네 이름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결국 그 동네로 경찰과 소방이 저렇게 출동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 대가 출동을 했죠. 그 어디에도 불길은커녕 연기조차 보이지 않았고 길가에 웬 남성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있더랍니다. 본인이 신고했다고 밝힌 이 남성, 술에 너무 취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거짓으로 화재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경찰이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허위 신고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격분하면서 네가 뭔데 처벌을 하냐, 감방에 넣어라 라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의 급소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허위 신고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돼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 현장에 김은배 팀장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원고에 있는 내용 말고 진짜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랬을 경우에는 말 안 들었을 경우에는 저는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수갑을 바로 채우죠. 제가 폭행은 안 하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식의 허위 신고라든지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경찰이 출동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허위 신고하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알다시피 112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거짓할 경우에는 그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최대 과태료를 받을 수 뿐만 아니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가장 중요한 거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형사적 처벌도 받고 경제적 손실도 되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절대로 112에 허위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왁자지껄 우르르 먹튀. 정말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먹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손님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왁자지껄 수다 중입니다. 술잔 들고 짠짠짠. 그리고 말이죠.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리멤버 뭐 이런 뻔한 건배사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자, 듬성듬성 자리가 비었지만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 자, 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이제는 진짜 남은 몇 사람들. 자, 이제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또 어깨 동무도 하면서 그냥 야,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 오붓하게 가게를 떠나는데 자, 문제는 어라? 계산을 누가 했더라? 아주 그냥 공짜 술 제대로 드셨어. 아주 박 변호사님 술값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많이 왔지요. 이게 새벽 1시 30분에 왔습니다. 일행은 무려 남녀 12명이고요. 안주, 술 엄청 먹었어요. 28만 원씩 먹고 이 중간에 1차 손님들이 가버리고 아마 나머지 손님들이 있으면서 계속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무리들이 다른 손님들이 갈 때 아마 같이 나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파악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저기가 2층인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먹튀이죠. 28만 2천 원 나왔습니다. 먹튀 사실 알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발 잡았다고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지난 7월 말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이 취했지도 않았고요. 들어왔어도 사실 각자 맥주 한 잔 정도밖에 안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취해서 누가 깜빡한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또 지금 사장님 너무 착하세요. 일부러 먹튀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액이니까 피해가 너무 크시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줬다 싶으면 그런 마음에 제보를 주신 거고요. 만약에 저분들 중에 아직까지 저기 계셨으면 방송 보시면 제발 사과하고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노상한인 배송 방류. 자, 식사 중이시라면 조금 죄송합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 앞에 택배를 탁. 자, 그리고 인증샷까지 저렇게 찰칵 찍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진도 다 찍고 바쁘지도 않은지 벽에 기댄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센서불이 꺼지고 어두워지자 바지를 주섬주섬 문에 대고 잠시 몸을 부르르 떨고 한강을 만든 채 쌩 저렇게 처리를 않고 간 거죠. 자, 미사일 배송을 시켰더니 주문도 안 한 소변까지 덤으로 줬네. 너무 더럽습니다. 이 제보자는 경기도 수원 장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이커머스로 주문한 고양이 모래와 사료가 배송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래는 잘 배송이 됐는데 사료가 없고 웬 엉뚱한 남의 집 택배가 와 있었다고 해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오배송됐다라고 사실을 알렸는데 이전부터 이 택배기사가 택배를 문 앞이 아닌 계단 앞에다 뒀대요. 그러니까 몇 번을 불편 문의도 하고 문 앞에 배송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0분 뒤에 처음에 배송기사 말고 다른 택배기사가 오더니 오배송된 택배를 수거하지 않고 문 앞으로 쭉 밀어둔 뒤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내가 주문한 물건 사료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또 다른 택배기사가 와서는 이번엔 오배송된 물건을 가져가고 이 주문한 고양이 사료를 문 앞에 두더니 저렇게 대뜸 문에 대고 소변을 보고 가더랍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네네네. 모자이크 안 된 거. 네. 중요 부위도 봤어요. 네. 자, 저 사람 말이죠. 문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뭔가 앙심을 품은 듯. 자, 타겟으로 문을 삼은 것 같아요. 불이 꺼지는 걸 기다렸고요. 조준을 해서 이제 누는 모습으로 지금 조준을 해서. 조준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 문을 못 열었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지금 상황을 알리니까 전문 청소업체를 보내겠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새벽에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뭐 소독용 물티슈로 뭐 닦는 것들 있었다고 하는데 앞집 사는 사람이 벌써 얘기를 합니다. 냄새 난다, 소변 냄새. 고양이가 몇 마리가, 5마리가 여기 2층인데요. 2층까지 와가지고 냄새 맡고 또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 냄새 예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 소변 눈 택배기사 계약 해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일단은 경찰이 이것을 고소장 접수한 상황이고요. 정말로 계약 해지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또 다 앞으로 또 보복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금 저 모습이 뭐냐면 와서 닦는 모습이에요. 소변 닦는 모습. 아유. 커머스 업체에서. 네. 왜 저러고 살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만 남겨두고 떠난 당시에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로빅을 좋아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스포츠센터에 가서 에어로빅을 배우고 있어요. 최근엔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이동했습니다. 끝나고 언제 만나자 이 얘기는 안 나눴지만 저는 당연히 함께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남편이 에어로빅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곤 했고 가끔 남편이 혼자 스크린 골프를 치러 올 때도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와 보니까 이미 남편이 없었습니다. 10분 전에 찍힌 부재중 전화와 함께 먼저 갈게 라는 메시지를 남겨두고요. 그때 차 키가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끝나고 씻는 것까지 기다리기엔 골프 짐이 너무 많아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먼저 갔단 겁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간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기다린다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안 씻고 빨리 내려갔을 텐데 그 조금도 못 기다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안고 혼자 집에 갔다가 남편을 보고 더 화가 났는데요. 골프짐만 집에 놓고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집 앞 주차장을 걷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기다릴 거면 스포츠센터에서 기다리든가 절 버리고 먼저 가놓고서 왜 굳이 집 앞에서 기다린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분도 기다려주지 못한 남편에게 속상하기만 한데 이런 남편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잘 들어. 내가 당신을 스포츠센터에 혼자 남겨놓고 우리 차를 몰고 집에 갔어. 그럼 난 나쁜 놈. 자, 집에 와서 혼자 샤워하고 쉬고 있네? 그럼 완전 더 나쁜 놈. 아니 근데 차도 당신이 타고 와. 당신 올까 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려주고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꾼 남편이 어딨어. 호강 날라리가 났어. 아주 이 여자가 그냥 동그라미.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호강 날라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사랑꾼 다 죽었냐? 야, 10분만 기다려주면 마누라랑 오붓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친구 차 타고 홀랑 가버려. 그리고 먼저 가놓고 주차장에서 혼자 빈둥빈둥 거리는 건 또 뭔데? 약 올리니? 그럴 거면 애초에 먼저 가질 말든가. 진짜 짜증 지대로다, X.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스포츠센터에 남편은 스크린, 여성분은 이제 에어로빅을 했는데 여성이 씻고 나오는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10분 전에 전화 한 번 하고 메시지 보냈다. 이건 아니고 최소한도의 남자들이 원래 기다리기 싫어하는 건 저는 알지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죠. 아, 진짜. 1시간을 안 기다리고 갔다?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남성 잘못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이 듣고만 계실 거예요, 두 분? 아니, 두 변호사님 듣고만 계실 거예요. 혼자 기다리세요. 아, 나 진짜 팀장님 잘 나가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이게 인기를 의식하는 이 발언.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사실 그래도 남편이 뭐 부재중 전화도 남겼고 메시지도 남겼으니까 그리고 또 뭐 같이 골프 친 분들이랑 더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잘못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마누라로서 서운해요. 그 서운한 마음에 공감이 돼요. 그렇군요. 아, 박 변호사님. 네, 뭐 약간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제가 뭐 MBTI 잘 모르지만 그 감성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 그 차이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 보면 정확하게 같이 오자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같이 골프나 이런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같이 오는 게 그 동선상 맞고요. 또 아내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어쩌면 배려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서운했다는 거는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 이걸 갖고 엄청나게 뭐 본인은 잘했고 남편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특히 1시간 기다리는 건요. 예. 혼자 기다리세요. 1시간은 기다려야죠. 기다리세요. 예. 아, 예, 약간 예.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오, 어디가 서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아 없어요. 진짜. 정말 진짜 뭐가 문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차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집이 먼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특별한 장소에 간 것도 아니고 매일처럼 다니는 곳에 그리고 또 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이 오히려 평소에 좀 시달리셨던 게 아닐까?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아, 양 변호사님 근데 저 상황에서 왜 보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제가 보고 계신 그래서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진짜? 남편 입장도 좀 거꾸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남편분이 평소에 너무 힘들어서 바가지 긁힐까 봐 아유 밖에서라도 기다려야 이런 거 아닌가. 저 상황에서 왜 기다려요? 애도 아니고? 야, 양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격정적으로 아니 격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러시는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아, 가족 여러분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요. 미카엘라님, 은배 팀장님 너무 시청자들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연수님께서 한평생 살아봐라 별일도 아니구만 이러셨는데 아마 제가 신혼이라서 그랬나 봐요. 그렇군요. 예.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덥고 짜증날 때, 세나 할때 세나 집콕 심심할 때, 세나 할때 세나 여름 휴가 갈 때, 세나 할때 세나 올여름 총 77장의 쿠폰과 함께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향. 기다림, 정관장.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기술부터 LNG 운반선 기술, 첨단 방위 기술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지난 5일 한 인플루언서의 SNS에 충격적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배우 박시우 씨가 자신의 가정 파탄에 큰 몫을 담당했다며 박 씨와 자신의 전 남편이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요. 통화 녹음도 갖고 있다.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부남에게 불륜을 주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박시우 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틀 전 한 인플루언서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 들으신 것처럼 배우 박시우 씨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양상이지만 한마디로 이제 박시우 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 네, 그렇습니다. SNS에 올라온 일방적인 글이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 5일이었죠. 쾌걸 박시우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박시우 씨가 쾌걸 춘향으로 데뷔를 해서 그걸 본딴 것 같긴 한데 나한테 형수님 하더니 애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다. 2020년도부터. 그리고 가정 파탄에 큰 몫을 담당했고 통화 녹음도 갖고 있다. 뭐 드라마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축하하는데 선물 줄 게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게다가 아이가 이 박시우 씨한테 삼촌이라고 불렀다면서 나는 애도 잃었다. 고소해라. 더 이상 잃을 거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시우 씨가 본인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꽤 가깝게 지냈는데 정작 아이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해줬고 이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통화 녹음도 있다. 그리고 고소할 테면 하라. 뭐 작심 폭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서도 박시우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이제 박시우 씨하고 전 남편이 두 사람이 이제 문자 메시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또 사진에 이제 배우가 그 박시우 씨 그 계정이 지금 태그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대하에 보면 어떤 그 박시우로 보이는 인물이 이 전 남편한테 여성의 계좌번호를 보내는 모습도 있고요. 그 두 달 뒤에 이 한 여성의 SNS 계정을 전 남편이 또 올라온 사진을 또 찍어 공유를 합니다. 또 이 내용이 사실은 둘이가 같이 소개하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되는 것 같고요.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 보면 이 전 남편을 박시우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형이라고 불러요. 시우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통화한 내역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고요. 이 시우한이라는 사람은 또 외국인으로 추정된 여성의 프로필을 이 전 남편한테 계속 공유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도 이 사진도 올렸습니다. 자, 박시우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또 인플루언서의 전 남편 사이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이 계좌번호, SNS의 그 여성의 사진 정도가 전부라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주고받은 건지는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이 인플루언서는 야 이건 불륜 주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당 글에서 언급된 SNS 속 여성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인플루언서가 게시글을 남길 때 자신의 전 남편이 공유한 SNS 속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 여성의 SNS 계정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를 했는데요. 바로 그 당사자 여성이 직접 나선 그러니까 겁니다. 저 사진 속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직접 등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건데요. 저는 이 글에 언급된 인물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과 함께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오해와 피해를 받고 있으며 현재 캡처 및 증거 보존을 완료한 상태다. 즉시 삭제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 경고를 드린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은 댓글을 볼 수 없게 댓글창이 모두 닫힌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 인플루언서의 전 남편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박시우 씨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매체와의 통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6년 전에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부터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혼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박시우 씨하고는 뭐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거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여성을 소개받은 건 정말로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을 저기에 소개해서 가정의 파탄이 됐다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박시우 어머니 뭐 계좌번호 같은 게 나온 곳이 있는데 그것도 박시우 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그 여성 사진 박시우와 무관하고 자기가 직접 보낸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시우 씨하고 가정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아마도 이 헤어진 전 아내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조금 의아한 것이 앞서 뭐 휴대폰, 휴대전화, 뭐 스크린샷 같은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 그 유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형 중에 전처가 무단 침입했다 우리 집에. 그래서 내 사업용 휴대폰하고 여권, 돈, 주얼리 등을 가져갔고 그 안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이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는 전처를 절도 및 무단 침입, 즉 주거 침입죄로 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박시우 씨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박시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전 남편도 아니라고 하고 또 그리고 그 등장했던 여성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자, 이제 남은 건 배우 박시우 씨잖아요. 박시우 씨 소속사가 이제 바로 밝혔습니다. 사실 무근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도 있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처도 하지 않겠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허위라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가 지금 드라마 같은 거 새로 하려고 하는데 배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측근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뭐 일방의 주장이 나오면 되게 치명적이죠. 그게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박시우 씨가 최근에 한 가족 예능에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21년에 촬영을 마친 드라마 멘탈리스트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박시우 씨 측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자 12년 전 과거까지 소환하는 기사도 쏟아졌는데요. 지난 2013년 3월 박시우 씨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었죠. 약 2개월 뒤에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고 박시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예, 당시 뭐 무혐의 처분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었죠.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유튜버가 강원도 속초의 한 오징어 난전 식당에 갔다가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선 음식이 나온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빨리 먹으라며 눈치를 주고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 요즘 휴가철이라 국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죠. 7말 8초 지금 한참 휴가철인데, 자, 모든 관광지 식당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불친절하거나 바가지 씌우는 이런 불쾌한 경험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보도했던 20분 만에 손님 막 나가라고 했던 그 여수의 한 식당이나 비계만 가득했던 삼겹살을 팔았던 울릉도의 식당처럼 말이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또 강원도 속초. 네, 맞습니다. 이 유튜버는 혼술 영상을 주로 올리는 유튜버인데요. 지난 6월 23일 강원도 속초에서 오징어회, 또 오징어 통찜을 파는 대표적인 포장마차촌인 오징어 난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바깥자리에 앉고 싶어서 쭉 둘러봤는데 친절하기로 유명한 곳은 이미 만석이었고 다른 곳은 또 바닷가가 보이는 바깥자리가 이미 다 차 있었다고 해요. 역시 휴가철이라서. 그러다가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을 지나가는데 아가씨 혼자 왔어? 큰 거 잡아줄게. 자리 바깥에 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바깥자리에 앉아도 되냐? 촬영을 하면서 먹을 건데 먹어도 되냐? 먼저 물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이 식당에 들어갔다고 해요. 촬영 허락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3마리, 2마리는 회, 1마리는 통찜으로 또 양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 유튜버는 오징어 회를 먹고 통찜을 먹는 내내 맛은 있었는데 눈치가 보이고 이 좌불안석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빨리 잡수어.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아저씨야,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네. 이거 좀 꺼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갖고 이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아가씨, 갖고 이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저요? 네. 잠깐만. 아니 일부러 여기 바닷가 자리 빈데 찾아왔는데 옆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자리에 앉은 지 18분 됐거든요. 확실히 분위기도 되게 좋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먹을 수 너무 좋긴 한데 확실히 친절함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2번이나 바닷가가 보이는 이 바깥자리 말고 안쪽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자리에 앉은 지 18분 지났는데 오징어 통찜 나오지 고작 2분 만에 빨리 잡수어. 이거 진짜 우리 옛 성현들이 팀장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네, 개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는데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에 따르게 되면 직원이 좀 오래 앉아 먹었냐 이런 식으로 재촉을 했는데 시간을 딱 봤더니 앉은 지 18분밖에 안 됐어요. 30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오징어회가 식탁에 나온 지가 약 9분밖에 안 됐고 또 그리고 오징어 통찜이 나왔으면 나오는데 2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참 1시간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눈치를 주고 하면서 빨리 잡숴 이러니까 참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은 저기 가기 위해서 왕복 5시간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왔으니까 좋게 먹고 가자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했는데 빨리 먹고 이거 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빨리 먹고 나가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관광지라 하더라도 저렇게 물건을 팔 때 음식을 팔 때 시간 여유는 주세요. 자, 저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또 막 큰 소리가 들렸다네요. 직원이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과 주문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 영상도 만나보시죠. 세 명이서 오징어 2만 원어치 시켰고 오징어 라면 시켰는데
남는 게 없다고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 저분들도 되게 지금 민망하시고 다른 손님들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하고 민망하고 쫓겨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좀 눈치가 점점 보이더라고요. 저도 뭔가 제가 여기 더 앉아서 먹는 게 좀 민폐처럼 느껴졌어요. 박 변호사님.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진짜. 자, 지금 옆에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는 60대 한 4명이 온 것 같은데 뭐 오징어 식당이니까 오징어 한 2만 원씩 시키고 오징어 라면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도 옆에서 막 재촉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뭐 13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더 시켜라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먹던 우리 지금 유튜버 입장에서도 불편했다고 하고요. 여기도 보면 손님한테 눈치를 많이 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예. 6명의 손님이 왔었는데요. 그 손님들한테 또 더 주문하라고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나가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식사를 않고요. 예, 못 먹고 주문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보면 지금 오징어에 참 맛있죠.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지금 보면 유튜버는. 오징어 라면은 오징어는 조긴 아니고 딴 데 시킨 거긴 하지 맛있죠, 그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아니 그냥 음식을 평가해달라고 맛있죠. 너무 맛있죠. 예. 오징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맛있습니다, 들어가면. 근데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압박 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버 얘기는 항상 2인분 이상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동해 혼자 이렇게 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 그때도 혼자 가면 일단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모듬 이런 거 시키고 막 1인분은 아예 시킬 수가 주문도 없잖아요. 안 되죠. 예. 예. 아 근데 좀 이건 좀 제가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더더군다나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 라면을 먹어도 2-30분 걸리거든요. 맞아. 아니 무지하게 늦게 먹어 드셔.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아니 저희 양 변호사님 저희 가셨으면 아주 그냥 저는 체했어요. 소금 뿌렸을. 제가 체했을 거예요, 중간에. 하여튼 이 영상을 근데 보고 그 가게 사장님의 자녀란 분이 또 그 SNS로 댓글을 보내셨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영상을 찍었느냐. 사실 그냥 촬영한다고 할 때 개인 촬영인 줄 알았지 그렇게 유튜브까지 올라왔는지 몰랐다. 물론 불편했고 기분 나쁠 거 아는데 그렇게 다시 안 할 거니까 이제 좀 지워달라는 그런 취지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는 저기 저분들도 사정이 있으셨나 보네요. 예. 근데 어쨌든 유튜버는 저기 아까 보셨겠지만 상어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뭐 음성 변조까지 했고 내 그냥 솔직한 입장을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저 또 지역 카페에도 글도 올라왔고 그 모자이크 음성 변조에도 주변 사람들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게 좋은 내용도 아니니까 좀 지워달라. 신상까지 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비난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라고만 하고 끝을 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에게도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덜어내고 공개 안 했다라는 거고 최대한 편집까지 한 거다라고 했는데 저도 물론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본 영상에서 보면 바깥에서 봐서는 어딘지 알 수조차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도 일단 뭐 저기 사장님이나 그 또 따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요즘 뭐랄까요. 현지 분들은 딱 저 풍경만 봐도 아실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하네요. 자, 아까 뭐 소금 위에 얘기도 제가 전문 취소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식당 사장님한테도 현재 입장이 어떤지 좀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양쪽의 입장을 듣는 게 좋잖아요. 직접 사장님의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직원이 바닷가가 보이는 바깥 자리 대신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찍으니까 오래 앉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안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한 거다. 직원이 말투가 거칠어서 그런 건데 그 소리 한마디 한 게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난리를 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냐, 그 사람이랑 뭐 멱살을 잡고 싸움을 했냐, 욕설을 했냐. 그 손님이 작정하고 앉아 있어서 오래 앉아 있을 것 같길래 그런 말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불친절하게 대응한 건 미안하지만 반응이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손님 4명이 오징어회 2만 원어치랑 라면 주문했는지 그 주문을 받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손님 4명이서 한 명에 5,000원어치 오징어를 시키는 건 해명할 이유가 없다. 세팅비 받는 것도 없고 라면 파는 데도 아니고 마진이 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진이 안 남는다. 뭐 그러실 수 있죠. 예. 불친절하게 대응한 건 미안하지만 반응이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속초시가 오늘 입장을 내놨다고요? 시에서는 7월 말에 이 상황을 인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운영 전반에 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것을 이제 주선하고 있는 게 수협인 모양입니다. 수협에서도 친절 교육도 하고 또 이 해당 식당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협회 업체들 함께 대책 회의도 좀 추가로 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협회 내부 규약에 있어서 경고 조치를 했고 만약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하면 뭐 영업 정지까지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 얘기만 나눈다며 편한 차림으로 나갔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여성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모범경찰의 두 얼굴입니다. 예, 2013년 여름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충격적인 또 재판 결과도 있었죠. 자, 일단 그 시작은 한 여성의 실종이었습니다. 네, 2013년 7월에 40세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뭐냐면 이 여성이 이혼 후에 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해서 근데 임신 중절 후에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40세 군산경찰서의 현직 경찰이었고요. 뭐 경찰이라고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이 실종된 여성과 내연 관계였고 임신까지 했더라. 네, 그렇습니다. 신고 당일 경찰이 정 씨를 찾아갔더니 정 씨는 사건 당일에 퇴근하고 낚시터를 알아보러 다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실종된 여성과 불륜이 사실인지 추궁을 하자 불륜이 아니고 안부만 주고받던 사이라며 부인했는데요. 정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핵심 구간이 이미 삭제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에 누군가에게 긁힌 자국이 보여서 경찰이 정 씨의 아내를 찾아가서 남편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옷을 달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된 정 씨가 돌연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는 정 씨를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일단 경찰이 귀가 조치를 시켰고 정 씨 집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이어갔는데 정 씨가 차를 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전국 수배령을 발령하고 400여 명을 투입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그때 당시 만든 저 수배 전단 저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팀장님, 그러면은 이 경찰이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요.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몰고 강원도 영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을 다리 밑에 숨겨놓은 다음에 영월시장에 가가지고 옷 같은 거 변장하기 위해서 의류를 사가지고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일 하루 동안에 영월에서 제천으로, 제천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전주, 전주에서 군산으로 전국을 돌면서 행방을 감췄는데요. 그리고 30일 날 군산 농수로에서 피해자의 옷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정 씨가 아직 군산에 있나 이래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외의 곳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군산이 아니고 사건 발생 10일째인 8월 2일 날 충남 논산에서 길을 가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끌고 가던 정 씨를 눈여겨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수배전단 있지 않습니까? 예. 수배전단하고 얼굴이 같으니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 씨가 한 PC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범인이 맞거나 싶어가서 PC방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동료 경찰들에게 네. 붙잡힌 건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끈질긴 설득 끝에 모든 범행을 자백을 합니다. 이 정 씨, 이 여성하고 1년 전에 2013년, 12년도에 한 경찰관의 소개로 만나서 관계를 좀 이어갔고요. 2013년 7월 17일 날 임신 사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부터 좀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7월 24일 날 급기야 일이 좀 일어나는데요. 임신 중절비 문제로 다툼을 했다라고 하고 이 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술비로 300만 원을 건넸는데 여성이 적다면서 모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목을 조르서 살해를 했고 이 시신을 충남의 한 폐양어장에 유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임신 중절 수술비 300만 원을 건네자 피해자가 금액이 적다면서 나를 모욕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정 씨의 주장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 당시 이 정 씨의 압송 당시 모습 잠깐 보시죠.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어떻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추억 쳤습니다. 이 장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평소에 낚시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보니까 피해자가 진짜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여름에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 이미 심하게 부패를 해서 부검을 해도 임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정 씨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급기야 피해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2차 가해가 벌어집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언니가 두 줄 뜬 테스트기를 보여줬고 정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다면서 임신이 명백하다고 반박을 했고요. 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닷새 전에 언니가 무슨 일 생기면 정 씨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정 씨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를 위협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계획 범죄 가능성을 암시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법정에서는 난 모범 경찰이었다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 주장이긴 한데요. 14년간 경찰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모범 경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정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죄송하지만 고인은 죄송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경찰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지켜야 될 경찰이 오히려 그 법을 어기고 또 살인, 또 시신유기, 또 은폐 시도까지 저질렀다는 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관계라든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보면 원심 형량이 2심에 갔는데요.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징역 14년을 선고했고요. 결국 대법원은 징역 14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7년인데 이미 출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장기수로 모범적으로 복역을 했다라면 아니, 모범 경찰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출소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4년이라 그러면 굉장히 너무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형사처벌 기준이 정말 급속도로 바뀌어왔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는 살인죄 보통 형량이 10년 정도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만. 그리고 15년으로 올라간 게 2010년대 후반이었고요. 지금은 20년 전후로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꽤 무겁게 처벌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 참 10년 전만 해도 살인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소홀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사실 좀 징역형이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좀 적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만약에 모범수 활동을 했다고 하면 가석방이나 뭐 미리 석방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14년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기대 수명을 생각해도 정말 14년이라는 형량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입장에서 말이죠. 자, 사건 연구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비가 쏟아지는 거리,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지나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네, 바로 그때 절벽에서 바위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덮치는데요. 헬멧도 쓰지 않은 세 사람 모두 바닥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네, 원인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였는데요. 아이고야.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유.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또 다른 폭우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히말라야 산간마을의 모습인데요. 산 위에서 쏟아진 거대한 흙탕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습니다. 저기 사람들 보이는데? 네,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 때문에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 사람도 보인다고 하셨죠. 이 사고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유,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짐작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인명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 같거든요. 저 건물들이 통째로 3층, 4층이 무너져 내리는데 보시면요,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정말 아유. 자연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네. 무섭습니다, 정말.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돌풍이 몰아칩니다.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은 급히 건물 쪽으로 몸을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휘몰아치는 위험하다. 바람 때문에 해변에 있던 물건들도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 커다란 뭐야? 페달보트입니다. 페달보트. 페달보트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날아와 해변 구조물로 쿵 떨어졌습니다. 와우. 자, 당시 저 지역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발생한 돌풍에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다급히 몸을 피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강가에서 낚시 중인 한 남성인데 보세요. 근데 위쪽에서 뭔가 느껴진 건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자, 바로 그때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우수수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왜고? 자, 이 남성은 갑자기 벌어진 사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고요했던 이곳 순식간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 남성 혹시 놀랍게도 이 남성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비록 물에 빠진 생쥐처럼 꼴딱 물에 젖었지만 다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자, 뒤를 돌아서 카메라를 보는 여유까지 보이는데 다행히 이 사고에서도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비만이 올 땐 좀 저런 데 가지 마라. 하지 말고 사진, 영상 그만 찍어라. 아, 찍고 없으니까 모를 수는 있네요. 좀 그만해요. 예, 마지막 영상 보시죠. 네,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곳, 인도 뭄바이의 한 도로입니다. 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차를 걷는 게 지금 빨라 보이죠. 아유, 정말. 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든 범인 바로 저 빨간 자동차였는데요. 도로 중간에 떡하니 세워두는 바람에 다른 자동차들이 지나갈 틈이 없었던 딱 겁니다. 봐도 음주 아니면 졸음. 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 허스키 한 마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어떡해요? 이 친구한테 차를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뭐야, 얘가 지금 운전을 해갖고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주인이 무단으로 자리 비우면서 허스키가 지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아, 납득 못하는 강아지 허스키 뭐라고 해야 얘기해야 되죠? 뭔 모습입니까? 예, 역시 대본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들 할 말씀을 좀 잃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